대치동에 와서 이제 돈 쓰고 성과도 안 나고 아이들 자존감만 무너져서 조용히 사라지는 그런 가정들을 이제 너무 많이 보게 된 거죠. 설날 때 모이질 못하죠. 전화기를 다 꺼놓습니다. 이 정도 자원인데 이 정도 입시 결과밖에 안 나오나? 벌써 우리가 하버드, 예일 다 전 세계 스탠퍼드 뭐 석권했었어야 돼요. 그러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우리 유명하신 교육 전문가 한 분 모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선생님 책 중에 공부보다 공부 그릇 굉장히 공감하면서 봤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대한민국 학군 지도라고 책이 여기 있으니까 보여드리면 이렇게 좀 되게 두껍긴 한데 이 책을 쓰신 이제 심정서 작가님이세요. 그럼 작가님께서 본인 소개를 또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대치동하고 강남에서 20여 년 정도 입시 지도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프리랜서 작가로 우리 자녀 교육이나 이런 부분의 주제로 또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좀 어려가지고 자연 속에서 아이들을 좀 키우면서 저랑 좀 뜻을 같이 하는 부모님들과 새로운 좀 교육전 대안을 실천하고 있는 심정섭이라고 합니다. 예, 작가님 반갑습니다. 예. 원래 굉장히 좀 유명하신 분이시라서 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책을 뭐 굉장히 많이 쓰셨는데요. 예. 특히 이제 작가님의 이력을 보면은 좀 특이한 것이 대치동 출신, 대치동의 학원가에서 잘하신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잘하진 않았죠. 저도 이제 뭐 소위 말하는 흑수저, 지방으로부터 이제 올라와서 이제 뭐 학교를 가고 그리고 뭐 대치동에 있는 많은 그런 사교육 선생님들도 그렇지만 내가 사교육 선생님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그러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진로지도에서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그 순간순간 살면서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그 길에 이제 가는 거지. 내가 뭘 하겠다고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게 굉장히 드물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또 겪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구나라는 걸 해서 제가 이제 대치동에서 아이들을 대입은 이제 영어 우수자 전형 하고 수시, 그다음에 제일국민 특례 입시라고 외국에서 살다 온 아이들 입시하는 분야, 그 분야에서 저희 학원이 1등 학원이었거든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 학원에서 같이 하고 뭐 또 학원 경영도 또 참여할 수 있어서 같이 그렇게 하고 또 같은 기간에 한 15년 정도는 편입을 아시죠? 대학 편입. 그래서 그 대학 편입을 또 우리 강남 쪽에서 우리 종로편입학원이라는 데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이제 학원 이름이 계속 좀 바꾸긴 했는데 거기서 이제 같이 병행을 하면서 아이들 입시 지도를 그래서 뭐 전체 원서 쓰는데 도움을 준 학생들은 한 5천여 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제자들은 지금 뭐 다 그 사회에 나와서 지금 뭐 부모님, 아기 엄마 되신 분들이 또 뭐 있기도 하고 또 이제 한 500명 정도는 제가 뭐 요즘 이제 쓰고 있는 책이긴 한데 그런 여러 가지 검사 도구들을 통해서 한 1대1로 멘토링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고 좀 그런 일들을 이제 한 20년 정도 했습니다. 뭐 대치동 역사의 뭐 산 증인이라고 하셔도 되실 것 같으신데 참 대치동 이야기 할 말이 많잖아요. 작가님께서 그동안 대치동의 학원가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이제 입시 지도도 하시고 많은 경험을 쌓아 오셨을 텐데 어쩌다가 대치동 학원가에서 일을 하시다가 작가로 전향을 하셔서 굉장히 책을 많이 쓰게 되셨는데 그렇게 된 어떤 뭐 근본적인 이유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제가 대치동에 뭐 아무래도 주류는 이제 수능이나 이제 대입인데 저는 이제 같은 입시 쪽에서도 약간 비주류 쪽이라고 할 수 있는 쪽이긴 하죠. 그런 수시 영어 우수자 전형이라든지 아니면 제일국민 특례라든지 아니면 편입이라든지 뭐 그런 쪽에 있기는 했지만 제가 한 10년 정도 입시를 하다 보면 사실은 정신이 없거든요. 만약에 고2, 고3 이제 다 끝나면 이제 고2들이 다 고3반 올라오고 그러니까 먼저 학원 생활을 하게 되면 정신없이 막 10년을 보내면서 어떻게든지 아이들을 한 레벨이라도 좋은 대학 보내는데 최선을 다해서 이제 일하고 그랬는데 몇 년, 한 10년 차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1, 2년 차 때 보냈던 애들이 졸업을 하고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대부분 다 정규직 취업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좋은 대학, 인서울 대학이라고 갔는데도 뭐 취업이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약간 그때부터 이제 회의가 들기 시작했죠. 이게 지금 근데 가만히 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IMF 1세대인데 결국은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IMF 이후에는 그 이전에는 대학만 나오면은 사실은 취업이 어느 정도 다 되는 그런 시대였다면 근데 그 이후에는 사실은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산수만 해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4년제 대학 정원이 35만인데 네. IMF 이후에 사실 해마다 신규 채용을 4년제 대졸자를 신규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은 10만에서 15만이 넘지가 않거든요. 네. 그럼 거의 한 3분의 2의 아이들은 비정규직 전전하거나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거나 뭐 이렇게 돼야 되는 사실 현실인데 네네. 그런 현실을 내 때만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 제자들 때도 하나의 변함이 없이 좀 반복되고 있구나라는 좀 생각도 들었고 또 하나는 대치동에 와서 이제 돈 쓰고 성과도 안 나고 아이들 자존감만 무너져서 조용히 사라지는 그런 가정들을 이제 너무 많이 보게 된 거죠. 아.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그 텐인텐이라고 하는 다음에 재테크 카페에서 사교육비 경감 칼럼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때 한때 하나 썼던 꼭지가 그거였거든요. 대치동에서 실패한 가정은 조용하다. 그거 저도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공한 가정에서는 뭐 책도 쓰시고 네. 뭐 여러 그렇죠. 가지 뭐 오픈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진짜 찐 스토리는 네. 실패한 가정에서 많을 것 같다 이런 그러니까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대치동에 있는 100위권 갓방고라고 요즘 하죠. 강남급 일반고, 특목자사고급의 그 일반고 같은 데서 뭐 한 3, 4등급 안에 들면 재수삼수를 해서라도 뭐 인서울 탑10이라든지 뭐 탑 20위권 학교를 가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5, 6등급 이하로 밀렸다. 특목자사고나 아니면 전국 100위권 일반고에서 5, 6등급 이하로 밀리면 비학군지에서 1, 2등급을 받아서 수능 최저를 맞춰서 가는 것보다 이 대학을 가려고 대치동에 가서 그 비싼 거주 비용을 감당하고 네. 그 사교육비를 몇 억이 되는 사교육비를 썼나? 라고 하는 회의가 드는데 그거를 입시 끝나고 설날 때 얘기를 하지 못하죠. 자기 그 둘째 설날. 집, 설날 네. 때 설날 때 모이질 못하죠. 재밌네요. 입시 결과가 안 좋으면 전화기를 다 꺼놓습니다. 사실 전화를 하는 것도 실례잖아요. 맞아요, 뭐 맞아요. 형님 내 누구 아들 이번 맞아요. 대학 어떻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잠수를 탄다고 보통 그래, 그렇게 잠수 표현해요. 타죠. 우리 그냥 그러고 네. 조용히 내려오는 거죠. 네. 조용히 내려오고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뭐 영어 유치원을 보내고 뭐 하고 그다음에 사교육비를 어떻게 쓰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의 입시 결과 이렇다라는 거를 사실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자주 얘기하시지만 사교육비를 많이 쓰게 되면은 거의 이 아이한테 내 인생을 모든 거를 건게 되기 때문에 네. 본인의 그 존재 그 자체와 입시적인 성과를 동일시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냥 뭐 입시적으로 안 좋으면 열심히 했는데 안 됐다 이러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수용이 안 돼요. 그게 나하고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부모의 인생을 예. 완전 갈아 넣었다고 그렇죠.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입시 결과가 안 좋으면 어디 나가지도 못하는 거죠. 거기 가서 그리고 그런 자기의 실패담을 이렇게 해도 다 소용없더라. 결국 뭐 이게 되는 애들이 되는 거고 또 그래서 결국 제가 처음 썼던 책이 그거였거든요. 텐인텐에는 칼럼들이 조회수가 아까 강남에서 실패한 가정은 조용하다. 칼럼하고 몇 개가 상위 포스팅이 되면서 그러셨군요.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거 책을 좀 써달라고. 그랬구나. 그래서 처음 썼던 그 책이 강남에서 서울대 많이 보내는 진짜 이유라는 그런 제목으로 약간 좀 자극적인 제목으로 나갔는데 원래는 제가 그때서부터 네네. 사실 원래 제목은 공부보다 공부 그릇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대치동이 성과를 내는 게 대치동이 잘 가리키거나 어떤 탁월한 교수 방법이 있어서라기보다 잘하는 애들이 꾸역꾸역 계속 대치동으로 오기 때문에 사실 그러는 거죠. 제가 가르쳤던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도 만들고 선생님들도 훈련도 시키고 그다음에 아이들 시험 보는 체계적인 걸 많이 하고 그랬지만 얘네들이 안 될 애들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학원은 잘하는 애들 더 잘하게 해주고 문제 푸는 스킬을 사실 늘려주는 거지 안 되는 아이들 자체를 올려줄 수가 없거든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학원이나 사교육을 통해서 점수는 올릴 수 있어도 등급은 바꿀 수가 없다고. 이게 71점에서 74, 5점까지는 올려줄 수 있겠죠. 문제 푸는 거 많이 반복시키고 뭐 그렇지만. 근데 얘를 3등급을 2등급을 만들거나 1등급을 만들 수 있는 거는 그 아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인지적인 능력 이런 부분이 사실 받쳐준 애들이 되는데 그런 애들이 계속 꾸역꾸역 대치동으로 오는 거예요. 대치동에 처음부터 영어 유치원서부터 다녔던 애들이 다 입시적인 성과가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럴 것 같은데요. 너무나 의상실적인 우리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IQ 검사 하거나 뭐 웩슬러나 그런 거 검사하고 그래도 우리 터먼 박사 연구 뭐 그런 데서 다 나온 얘기잖아요. 네. IQ 처음에 135에서 출발을 하지만 나머지 반 이상은 다 평범 그 이하가 나오죠. 그리고 그 안에서 끝까지 사실 성과가 내는 아이들은 우리 지금 제가 최근에 영상들 많이 봤는데
우리 이민주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네. 그릿이나 회복 탄력성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태도나. 모여들어서 그래, 대치동의 학원가에 모여들어서 나온 성과이기 때문에 그렇죠. 전반적인 어떤 평균치로 볼 수는 없다. 그런 아이들이 네. 계속 꾸역꾸역 와주니까 네네네. 그 대치동에 좋은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대치동에 이제 20년 있어 보면서 느낀 거는 이 정도 자원인데 이 정도 입시 결과밖에 안 나오나? 아, 그러니까 이런 거죠. 탑 선수들을 모아가지고 레알 마드리드급의 뭐 최고 그 레알 마드리드들을 만들었는데 가끔 그 탑 선수들이 모인 팀들이 연봉이 굉장히 적은 그 팀들한테 지거나 뭐 그러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정도, 이 정도 사실 교육적 투자와 또 부모님들의 어떤 지적인 수질이라는 이런 거 생각하면은 벌써 우리가 하버드, 예일 다 전 세계 스탠퍼드 뭐 석권했었어야 돼요. 그러네요. 재미있네.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그러네요. 정말. 근데 기껏해야 그렇게 많이 사실은 아무리 투여를 한들 투입 대비 산출이 사실 그렇게 좋지가 않은 거죠. 근데 가시적인 성과가 너무 커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렇군요. 그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입시 결과라들이 또 그 아이들이 사실 원래부터 대치동에 있던 아이들이 아니라 초등 고학년 때 온다든지 중학교 때 온다든지 뭐 이런 외부 자원들인가 외부에서 1등 경험을 하고 공부 자존감을 지키고 대치동이라고 하는 치열한 경쟁 환경에서 살아남았던 애들이 결국은 성적을 내주는 건데 처음부터 걔네들을 대치동에 갖다 놓았으면 사실 공부 자존감 면에서 제가 회복 탄력성 검사를 해보면 대치동이나 목동 같은 데서 성적이 안 나오는 아이들의 회복 탄력성이 다 평균 이하예요. 아, 그렇군요. 네, 오히려 평균 이하다. 상당히 이거 놀랍네요. 이거 네, 네.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네. 그러면 이제 좀 궁금한 게 네. 저도 이제 대치동에서 공부시키는 부모님들 좀 알지만 개인적으로 그 학원비가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혹시 이렇게 알고 계시는 이제 현재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네. 학원비 평균이 이제 뉴스에서 기사로 나오면 네. 말도 안 된다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작가님 실제로 지금 느끼기에는 학원비 어느 정도 드는지. 2022학년도 우리 교육부에서 발표한 통계가 전체 사교육비가 26조 였죠. 네네. 사실 이 비용도 엄청난 건데 거의 지금 고등 7조, 중등 7조 정도 되거든요. 거기 그 네네. 입시로 중고등 때는 예체능을 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거의 네. 그 입시에만 거의 14조를 우리나라가 쏟아붓고 있는 건데 고등학교 고등학교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 기준으로 했을 때 고등학교 평균이 한 50에서 60만 원 정도, 6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56만 원 정도를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맞아요. 그러면 사실 이건 평균을 낸 거니까 맞아요. 그럼 공부 잘하는 애 대치동은 더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렇죠. 상황에서 생각해보면 현실적으로 쓰게 된다 그러면 우선 기본적으로 국영수만 듣는다 그래도 한 3, 40만 원인 거잖아요. 한 과목에. 한 과목 2, 30만 원. 뭐 해도 그러면 그 90만 원이죠. 사탐이나 과탐 뭐 하나 듣고 또 자기가 뭐 내신 대비 강의 같은 거 뭐 더 듣는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그 뭐 기본적으로 학원 수업비만 해도 기본이 한 뭐 100은 넘어가 100에서 150은 100이 넘어가는 아니라 뭐 거죠. 200 뭐 넘는 것도 그런 가정도 엄청 많다고. 특히 공부 잘하면 실제로. 잘할수록 더 예. 들죠. 사실 잘 아시겠지만 영재고 맞아요, 과고 맞아요. 같은 예, 데는 기본적으로 제가 있는 그 대입 대비 학원에서도 사실은 기본 수강료가 지금 실제로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거의 뭐 한 200에 가까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의 종이로 오거든요. 종이로 오고 주말반에 특강하고 뭐 이런 것까지 사실 넣고 그러면 우리 지금 저희 이제 고3만 주로 했은 상황이니까 네. 고3인데 거의 학원을 매일 가고 주말 특강까지 듣는다 그러면 뭐 2, 300이 기본인데다가 잘 아시겠지만 요즘엔 또 그 비학원 그 사교육비도 굉장히 많아요. 요즘 아이들이 집에서만 공부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뭐 스터디 카페라든지 카페. 뭐 그런 거 가니까 한 달에 네. 뭐 15만 원에서 20만 원 기본적으로 나가죠. 또 아이들이 동영상을 다 봅니다. 동영상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시골 같은데 인프라가 안 좋은 데서 동영상 같은 거 활용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인강. 예, 그렇죠. 인강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공부 잘하는 애는 잘하는 애들 왜 그러면 그 일타 강사 선생님 강의를 안 들으면 내가 또 뭔가 손해 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네. 근데 그 강의는 사실 인강 구조를 아시겠지만은 강의료는 뭐 한 달에 뭐 12만 원 얼마 안 되는데 교재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리고 교재가 다 쪼개져 있어요. 그렇겠죠. 수학 같은 경우도 다 영역별로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파는 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 다 뭐 패키지로 듣고 그다음에 뭐 불안한 것도 몇 개 한두 개 이렇게 하고 그러면 뭐 평균 기본적으로 200에서 250에서 300 정도는 네. 고등학교 2, 3학년 올라가게 되면 쓰게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저는 좀 이런 고비용 이런 네. 학원가의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은 이거는 정상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정말 합리적으로 좀 들거든요. 근데 네.
이런 어떤 현실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를 뭐 시도를 하고 그러는 건데 어떤 네. 정책이 나오더라도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이 효과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작가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런 비정상적인 어떤 사교육비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 문제가 우리 저출산도 그렇고 사교육비 문제도 그렇고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데 네. 계속 해결이 안 된다는 거는 구조적 문제가 사실 있는 거거든요. 사회 구조적인 사회 문제. 구조적으로. 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대학 진학률이 너무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70에서 80 전 세계 최고죠. 맞아요. OECD 최고 국가인데 뭐 유럽 같은 경우는 30% 정도 되고 독일 같은 경우 뭐 잘 아시겠지만은 초등학교 졸업할 독일이나 네덜란드 같은 경우 초등학교 졸업할 때 선생님이 정해주죠. 얘는 김나지움 같은 그런 대학 입시를 해야 되는 그런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쪽으로 갈지 아니면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전문 어떤 그런 직종 같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갈지 그런 거 가르쳐주고 대부분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진로에 있어서 선택권이 없습니다. 엄밀히 말해선 제가 자주 얘기하고 책에도 쓴 내용이긴 한데 초등학교 때 애들 공부시켜보면 인지적인 답은 다 나옵니다. 얘를 문제집 푸는 공부를 계속 시키는 게 의미가 있을지 아니면은 얘가 더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찾아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뭐 해줄지 그 부분을 이제 무시를 하고 이제 사실 문제집 푸는 공부로 70-80%가 그러니까 20-30%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실제로. 네. 네, 인지적인 게 재밌어가지고 계속 그런 공부를 더 하고 좋아서 하는 공부하는 친구들. 양적 선행이 아니라 질적으로 자기가 뭐 좋아하는 과목을 쭉쭉쭉쭉 이렇게 뭐 진도보다 좀 앞서게 나가서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닌데 또 그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 발전도 이만큼 하고 발전을 할 수가 있었던 건데 나머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30-40%의 거품 수요들이 다 그거를 문제집 푸는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 근데 그 구조가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사회에서 대학을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에 대한 어떤 차별, 그리고 대학에서도 학벌 간의 어떤 그런 뭐 대학 서열화, 학벌 차별, 그다음에 뭐 육체 노동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평범한 일을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시선이 좋지 않은 것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맞물려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나라에서 이거를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고 그럼 결국에는 교육 소비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마인드가 변화하는 것이 관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제 20년 제가 저술하거나 아니면 교육 현장에 그 결론도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시 교육과 대안 교육을 넘어서는 가정 중심의 더 나은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걸 학교랑 학원에서 어떻게 바꿔줄 수 있는 부분이 사실 굉장히 힘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문이과 미스매치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 선생님이나 저는 문과잖아요. 문과 정말 문송합니다. 요즘 그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미 교육에서도 그런 문이과 통합이라든지 그 이전에 최소한 수학을 많이 쓰지 않는 부분에 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교육 개혁하고도 맞물려 있거든요.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한두 사람의 지금 이해관계나 이게 걸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아무도 사실 손을 못 대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학교나 학원 심지어는 나라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해줄 수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약간 조금 이거는 우픈 얘기고 좀 슬픈 얘기지만 각자 도생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중심을 잡고 우리 애가 그런 상위 한 15% 20% 해서 입시를 하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그러면 한번 뭐 달려볼 수도 있어요. 그런 어떤 사교육을 적절히 활용하거나 아니면 입시 쪽을 해가지고 하는 게 좀 나을 수도 있죠. 뭐 그게 또 전 세계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실 경제적이기도 해요. 우리 이제 영어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만약에 애가 공부를 잘해서 미국 대학 보내고 거기서 의대나 로스쿨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보다 비용 더 듭니다, 사실은. 오히려 여기서 문제집 푸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한 1억 정도 사교육 투자해가지고 얘가 의대나 로스쿨 갈 수만 있다면 정말 땡큐인 거죠. 선진국에서 이렇게 저렴한 비용으로 그런 고소득 전문직을 갈 수 있는 길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집 푸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아이들한테는 기회가 있어요. 그거를 부인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쪽으로 갈 사람은 가는데 그렇지 않은 애들까지 교실에다 잡아놓고 희망 고문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부모님들도 다 알고는 계시는데 이게 참 놓지 못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그 20% 바깥에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기가 힘든 거 이게 가장 좀 어떻게 보면 그게 근본적인 문제라고도 할 수가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제가 객관적인 그 근거를 드리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내려고 하는 공부머리 테스트라는 신간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객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 아이가 입시적으로 정말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지 또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얘기를 했는데요. 가장 가시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중학교 성적을 보면 합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보기 시작하잖아요. 중1은 지금 자유학년제니까 안 본다고 그랬지만 근데 보통 지금은 절대평가니까 A, B, C로 이렇게 평가가 되죠. 90점 이상이면 수행평가 포함해서 이제 A인데 중학교 2학년 때 기준으로 보통 A가 나오는 비율이 전국이 한 30% 정도 됩니다. 근데 대치동이나 목동 아니면 뭐 중계동 같은 명문학군 같은 경우는 A 비율이 거의 50에서 60% 육박해요. 근데 시골에 있는 제가 이제 뭐 사는 시골 지역 같은 경우는 한 20, 30% 되거든요. 전국 평균은 한 30% 정도 돼요. 근데 지금 한 40만 정도 되는 아이들 가운데 그 A를 국영수를 A를 전 과목을 A를 받았다라고 하면 수능 등급으로 그걸 환산을 하거나 아니면 고교 내신 등급으로 환산하면은요 한 3등급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중상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근데 그 정도가 중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런 정도 해서 수능 기준으로 해서 수능 3등급이 상위 23%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에 들어야 아까 말했던 35만 4년제 대학 중에 의미가 있는 10만에서 15만 안에 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는 또 재수, 삼수 애들도 있죠. 의대는 그렇죠. 3분의 2가 재수죠. 그렇죠. 서울대나 명문대 같은 경우는 반 이상이 거의 재수죠. 이렇게 생각하면 현역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는 거의 상위 한 5, 6만 정도 안에는 들 수 있는 실력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중학교 때 내신 기준으로 해서 국영수가 올 A가 안 나온다라고 하면 좀 뼈 때리는 얘기일 수 있지만 입시 경쟁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사실. 예. 그렇지만 그렇게 입시 경쟁력이 떨어지는 아이라고 해서 그 아이가 뭐 모자라거나 그렇죠. 그런 건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통념상 점수가 낮으면 학교 점수가 낮으면 이 공부머리가 이제 학교 점수 공부머리라고 할 수가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문제집 푸는 어쨌든 능력이 문제집 푸는 그 스킬 머리가 없으면 우리 아이가 왠지 떨어지는 느낌이 나기 때문인 그런 것도 좀 제가 보기엔 좀 있는 것 같고 좀 진로 교육에 관련된 부분들도 많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논의가 되지 않고 이렇게 부모들이 좀 폭이 너무 좁다. 요즘에 의대 열풍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오픈 마인드로 이제 바뀌기 위해서 좀 사회가 같이 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